해방 전후사의 인식,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송건호, 일민중이 주체가 되는 역사, 파리로 하면 을의 해방을 연상하고 또 어떤 시인처럼 이날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파리로로 돌아가자 하는 노래까지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파리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회의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것은 틀림없었으나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8월 15일을 계기로 국토가 분단되어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분열이 시작되었고 6.25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시련을 겪고 민족의 에너지는 동족 상잔을 위한 새로운 군사력을 위해 소모되는 가운데 지루하고 암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른바 해방된 민족의 현실이다. 민족이 이토록 비극적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일찍이 이 땅에 왔기에는 오늘의 분단 상황을 민족사의 높은 차원에서 반성하여 민족의 살 길이 뭔가를 탐구하는 민족적 고민의 흔적이 적다. 고작 현실을 합리화하는 이른바 정통성 논의 등이 지배적일 뿐이다. 그러니 민족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닌 주어진 해방일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이 글은 8.15가 주어진 타율적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요리되고 수모받았으며 이런 틈을 이용해 친일파 사대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애국자를 짓밟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하여 민족의 비극을 가중시켰는가를 규명하려 한 것이다. 지난날이나 오늘날이나 자주적이지 못한 민족은 반드시 사대주의자들의 득세를 가져와 민족 윤리와 민족 양심을 타락시키고 민족 내분을 격화시키고 빈부차를 확대시키며 부패와 독재를 자행하여 민중을 고난으로 몰아넣게 마련이다. 민족의 참된 자주성은 광범한 민중이 주체로서 역사에 참여할 때에만 실현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만 민주주의는 꼽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30년이 지난 8.15가 도대체 어떻게 민족의 정도에서 일탈해갔고 그로 말미암아 민중이 어떤 순환을 받게 되었는가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명은 지난 역사의 구명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8.15의 재조명은 이런 점에서 오늘을 위한 연구인 것이다. 2. 광복과 국내의 준비태세 45년 8월 15일 침략자 일제는 연합국에 항복하여 한민족은 식민 통치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층은 이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이 땅의 민중적 차원에서의 항일투쟁은 전국 도처에서 전개되어 왔지만 지도층은 야수 같은 총독 경찰의 탄압에 검거투옥되거나 진일 전향하여 8.15 당시에는 여운형의 건국동맹 외에는 통일조직이 없었다. 개개인 중에는 깊숙한 시골에서 두문불출하여 일제의 협력을 거부한 양심적 인사가 있었으나 일제의 엄중한 감시 밑에 지하에서조차 조직 활동은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파라 지목된 인사들은 상당수 부일 협력하여 소극적으로나마 민족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8.15 직전 일제
총독 당국이 한민족의 지도자로 지목한 인사는 여운형, 안재홍, 송진우 3인 정도였으나 이들 중에서 여운형을 제외한 안재홍과 송진우는 항일 조직을 갖지 않고 있었다. 안재홍은 일제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가담하지 않아 외롭게 8.15를 맞았다. 남한에는 다소나마 조직성을 띠고 있는 민족 세력으로서 대체로 5개 팔을 볼 수 있다. 김성수, 송진우 등을 중심으로 한 도착 세력,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재건파 박건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그룹, 끝으로 기독교 인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으며 기독교 세력은 다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계와 당시 중국에서 잡혀 포격 후 평양 근처에서 유양 중이던 안창호계의 두 파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 중 첫째 토착 세력으로서 김송 세력은 30년까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온건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40년의 신문을 빼간당해 그들의 근거지를 잃고 일제의 강제에 못 이겨 본인은 아니나 친일단체 등의 이름이 오르게 되고 부득이 부일 협력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송 등은 일차에서도 삼양사, 경성방직 등 대기업 등을 일제의 지원을 받아가며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로서는 부일 협력을 요구하는 일제의 부탁을 거부할 입장이 못 되었다.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장독수, 이광수 등등 지난날 동아일보 출신의 친일파들의 보호벽 안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그들로서는 가능한 한 부일 협력을 덜 하고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무사히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고작이었으므로 이들에게 해방을 앞둔 한민족을 위해 어떤 비합법적 조직이나 운동을 준비할 만한 희생적 투지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같이 토착 세력인 우파는 아무런 준비 없이 8.15를 맞았다. 둘째, 토착 항일 세력으로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박헌영 일파였다. 당초 한국에는 1925년 처음으로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나 1, 2, 3, 4차 연이어 일제 경찰망에 건거되자 한때 신간회 조직 속에서 합법 운동을 꾀하기도 했고 신간회가 자치운동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자진 해산시키고 30년대부터는 지하로 잠입, 노동, 농민,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한편 각지에서 당 재건을 기도했으나 그때마다 검거되었다. 40년 전후 당 재건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해방전 3, 4년간은 잔여 세력이 서클 운동 정도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들 역시 8.15를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우좌 토착 세력과는 달리 안창호계의 수양동우회, 이승만계의 응업, 구락부 등이 있었으나 항일투쟁 단계 단체라기보다 민족의식이나 문화를 보존하자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1938년 전후 총독 경찰에 검거되자 부일 협력을 서약, 전향했으므로 우파의 거물이라 할 이승만, 안창호는 국내에 그들 자신의 조직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또 1938년 안창호가 별세한 후로는 동우회 관계자들은 거의 맥을 못쓰고 일제 말기에 추악한 부일 협력에 오점을 남겼다. 이승만계의 홍업구락부는 본래 부유한 실업인이 많았으므로 조직이 노출되자마자 전향하여 친일 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8.15를 앞두고 이 안개는 뿌리가 뽑히고 만 셈이다. 해방을 앞두고 지도층이 이토록 한심한 상태에 있을 때
일제와 차원 높은 접촉을 하고 있던 여운형만이 해방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 현대사론의 설명이 있다. 8.15 직후 여운형 지도 밑에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대처하게 된 것은 일제하의 지혜활동에서 그만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8.15 후 미군정의 압력이 없었다면 8.15 후의 정치는 건준위에서 인민공화국으로 밀려나가는 대세를 누구도 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우파는 해방을 맞을 준비가 없었고 국내 대세는 좌경화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우파의 국내 지도자로서 송진우가 여운형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해외의 망명항일 지도자들의 추태를 고대하는 한편 이면에선 우파 세력의 규합에 혈안이 된 것은 8.15를 준비 없이 맞아 좌파에 대항하여 승산이 없다고 본 데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전술이었다. 3. 해외 지도자들의 정치활동 우파 도착 세력을 대표한 송진우는 여운형, 박건영의 건전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명분과 무기로서 해외 망명 지도자들의 추대를 내세웠으나 해외 망명파는 국내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연합국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벌인 독립운동이란 주로 미국 조야에 대한 호소 외교가 고작이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로부터 중위 외교원부 위원장으로 임명된 1941년 미국에 대해 임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항일운동을 위한 지원을 얻고자 공작했으나 미국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승만은 자기의 미국 친구들로 구성된 한미우호협회로 하여금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임정 승인과 연합국 측에 가담시킬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했으나 미 국무성은 이승만이 한국 민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중국의 임정이란 일부 망명객들의 자치클럽에 지나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반응을 얻었을 뿐이다. 이승만은 자기가 직접 루즈벨트에게 공안을 보내고 같은 내용의 호소를 했으나 이승만을 한국 민족의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승만이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미국 정부가 그의 항일운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했으나 재미 한국인 사회의 끝없는 파쟁에 미국이 한국인들을 멸시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각 단체는 1941년 6월 재미 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승만을 대미외교위원으로 임명하고 신문을 발행하여 재미교포와 미국 여론의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하는 한편 교포사회에서 돈을 모금해 이승만과 임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연합 우위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독단으로 처리할 것을 고집하여 마침내 연합 우위와 이승만은 결별한다. 이리하여 연합위는 1944년 워싱턴에 따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김원용, 안시태, 전경무 등으로 하여금 이승만과는 별도로 독립외교를 벌이게 하였다. 이 무렵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부장 송자문에게 한국인들의 이용가치에 관한 의견을 물어왔으므로 송은 이승만에게 분열된 한국인들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당시 미 국무성 일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한길수와 손을 잡으라 했으나 이승만은 한과 합작하면 공산당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유엔 총회의 창립 준비가 한창이었고 따라서 한국 민족운동의
각파 대표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이들 중엔 장차 한국이 독립하려면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연합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이것을 비난하고 공산주의자들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한결수와의 합작을 거부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부질없는 파쟁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43년 4월 루즈벨트와 영국 외상 이든은 워싱턴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미 한국의 신탁 통치 실시의 의견을 같이 했던 것이다.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에도 문제가 많았다. 3.1운동 직후엔 한때 상해에 독립운동가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하나둘 흩어지고 20년대 말렵에는 수십 명도 못되는 형편이 되고 재정난에 빠진 임시정부는 정부 청사를 초라한 개인집으로 옮겼으나 집세와 사원 봉급을 합친 50원도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주석이던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에는 이 무렵의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임정요인들의 생활은 눈물겨울 정도였고 전차표 검사원으로 근근히 지내는 교포집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변절하지 않은 것만도 독립운동이 된다는 형편이었다. 웅주에 물린 김구는 미국, 하와이, 멕시코 등의 교포들에게 임정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했다. 당시에 국내는 이른바 총독 사이토의 문화정책이 조선인 지도층의 독약처럼 스며들어 독립을 가망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치론이 대도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 패가 망신한다는 풍조가 퍼져 자금이 거치지 않아 할 수 없이 해외 동포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다행히 편지에 대한 호응이 커서 각지로부터 적지 않은 돈이 모였다. 김구는 동포들의 피 맺힌 애족심이 담긴 이 돈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국내 동포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결과가 이봉창, 윤봉길의 장거였다. 두 의사의 장거로 한국 문제는 비로소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고 중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1940년 5월 민족진영의 3당 통합으로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었다. 당초 김구는 같은 민족끼리 나라를 되찾는 투쟁에서 통일을 못 이룰 리 없다고 김원봉, 김두봉 등 좌파와 단일 정당을 창설하려 했으나 우익에서 반대하고 특히 이승만이 반대했으며 좌파에서도 당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여 결국 3당 통합으로 그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으로 옮겼다. 41년 12월 미일 전쟁이 발발하고 조국의 해방이 현실 문제로 제기되자 이번에는 임정은에서 좌우 합작 문제가 제기되어 이승만의 반대를 무릅쓰고 좌우 연립정부로 개편하고 좌파인 장건상이 국무위원이 되고 김원봉이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이 되었다. 임정은 42년 7월 중국 정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된 광복군 편성을 서둘렀다. 총사령관의 이청천, 참모장의 김홍일,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의 김원봉, 제2지대장의 이범섭, 제3지대장의 김학규가 임명되었다. 이때 김원봉이 중공 팔로군과 손을 잡는 등 광복군 창군 중비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들이
중경의 임정 쪽으로 속속 모여들어 임경은 활기를 띄웠고 미국 OSS 지원을 얻어 특수 게릴라 부대의 훈련을 시작했다. 1945년 8월 9일 서안에서 김구 이청천 참관 속에 학병을 중심으로 한 광복군의 특수훈련이 실시됐다. 미군 훈련관은 한국 장년들이 중국 장년들보다 체력과 투지가 우수하다고 칭찬했다. 김구는 한없이 기뻤다. 김구는 드골이 파리의 해방을 자유 프랑스 군의 힘으로 해방시키기를 고집한 것처럼 또 실제로 자유 프랑스 군의 공격으로 파리를 해방시킨 것과 같이 광복군의 힘으로 서울을 해방시킬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이는 장차 조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선민족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김구의 꿈은 사라졌다. 그는 탄식했다. 새 나라 건설에 한민족의 발언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미 본토에 있어서나 중국에 있어서나 망명투사들의 항일전에의 기여는 연합국 측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역사가 증명하듯 8.15 후의 한반도 문제는 미소 두 나라에 의해 분단 점령되어 한민족은 바로 8.15 그날부터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자, 미군정이 남긴 것.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진주한 미 제24 군단장 즉 주한미군사령관 하진은 한국민족을 해방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45년 9월 2일자로 서울 상공에 뿌린 최초의 비라도 해방이 들끓고 있는 한국 민중에게 해방을 축하한다는 문구는 없고 다만 자기의 포고와 명령을 지켜야 하며 일본인과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행위, 재산과 각종 시설 파괴 행위는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부터 했다. 해방민족에 대한 첫 포고문치고는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다. 9월 9일 제2포고문에서는 경솔한 행동, 즉 미 상륙군의 항의를 하면 인민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가 황폐화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무자비한 공격으로 한국 민중과 국토를 죽이고 파괴하겠다는 경고다. 미군은 공군의 엄호하에 완전 무장, 마치 적진 상륙하듯 인천에 상륙했으며 미리 일본 군경을 동원 한국인들에게 일절 외출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해방군인 미군을 환영하고자 외출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고 일경의 충격으로 사상자를 내게 했으며 한국인들의 항의에 미군 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살인 일경을 두둔했다. 하지는 조선 총독 통치를 그냥 존속시키려고까지 했다가 한국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계획을 수정했으나 그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공언했듯이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의존하여 일을 처리해갔다. 9월 9일 하오 4시 30분 총독부 정문에 걸린 일장기는 강하되고 대신 성조기를 개항하고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부 메가더 사령부는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 제1호를 발포하고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에 정권하는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고 하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하며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했고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사형 등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백범이 서원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치며 깨탄 앞날을 염려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예견한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드골은 자유프랑스군을 이끌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들 손으로 조국의 수도 파리를 해방시켰으나 그런데도 드골은 루즈벨트와 처칠의 모욕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당장 권총을 빼어들고 결투라도 할 듯이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다. 아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은 미국인의 피로써 해방시켰다는 점을 내세워 자기들의 고자세를 밀고 나갔다. 미군정 당국은 이승만은 물론 중국의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행세로는 절대 입국시킬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고 하여 김군은 이 같은 수모를 참고 입국했다. 군정을 실시한 아지는 군정장관 아놀드로 하여금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 속에서 38도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군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받고 고관대직을 참칭하는 자들은 흥행가치조차 의심할 괴뢰극을 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연극을 조종하는 사기꾼은 그 괴뢰극을 폐막해야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아놀드의 이 부인 성명은 45년 10월 10일 발표되었는데 며칠 전인 10월 5일 군정장관 아놀드의 한국인 고문단이 취임하였으므로 인공부인 성명문 내용은 이 고민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하여간 미군정은 30년 법통을 자부하는 김구의 임시정부와 국내의 인공을 모두 부인하고 군정 일변도로 밀고 나갔다. 이때 미군정에 적극 협조한 것이 한국민주당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아지는 서울에 진주하자 총독 관리인 1인들을 행정고문이라는 명칭으로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특히 당시 민중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던 총독시대에 한국인 경찰 관리들을 유임시킴으로써 민중의 원한을 샀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자처하면서 미군정은 민중의 여론을 돌보지 않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등용했다. 이조인은 일제하에 고등경찰로서 민족 운동자들을 검거, 고문, 학살한 반역자도 다수 포함되었다. 미군정은 조선에서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할 생각이 없었다. 미군정 하의 입법기관인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47년 7월에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통과시켰으나 이 특별법안은 미군정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률로서 시행을 보지 못해 일제전제 숙청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군정 하에 한국 사회의 실정을 직접 현지 취재한 바 있는 라우터바크는 10월 복동 후 한미 공동조사단이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하츠에게 보고했다고 하면서 10월 복동의 주요 원인으로서 첫째, 경찰에 대한 증오감, 둘째, 부일 협력자들이 미군정에 등용되고 있다는 것, 셋째, 통역 정치의 폐단, 넷째, 한국 관리들의 부패, 다섯째, 이러한 점을 비난 공격하는 공산당의 선동을 원인으로 들었다. 라우터바크는 특히 하츠가 한국인이 해방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한국 민중의 감정을 무시하고 친일파 반역자들을 등용함으로써 이 땅의 민족 정신을 타락시킨 미군정은 적산 처리에서 정상배들을 날뛰게 하고 이 나라 경제 윤리를 타락시켰다. 미군정은 1인 재산을 접수한 다음 이것을 미군정의 귀속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시 특정인들에게 관리시켰다.
이 특정인들 중에는 전날에 친일 매판 기업인들이 많았다. 이 불화 과정에 온갖 부패가 싹텄고 당연한 결과로 한민당과 이승만파가 이 이권에 깊게 개입했다. 미군정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45년부터 48년 12월까지 3년간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식료품, 의복, 의약품, 과자류에 이르기까지 구호적 성격을 띤 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일면 미국의 잉여 상품 처리라는 뜻도 있었으며 해방과 더불어 시장에는 미국의 각종 상품이 넘쳐 흘러 한국의 상업, 식료품 공업, 섬유공업은 타격을 입어 미군정 3년 동안을 특히 40년과 비교해 섬유공업은 35%, 식료품 공업은 9.7%로 격감했다. 미군정 3년이 한국의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군정 3년간의 결산은 인플레이션의 격화, 대중생활의 파탄, 부정부패 만연, 치안의 난맥뿐 아니라 정부 재정의 막대한 적자, 사회 불안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일제잔재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공출제의 강행 실시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군정은 46년 봄 추곡 수매령을 공포, 전해의 추곡부터 공출을 실시했는데 46년, 47년이 되면서 공출량은 늘어나고 수매가는 시장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으로 거두어 갔다. 더욱이 미군정은 일제시대에도 없던 하곡 수매까지 강행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농민들과 충돌 사건이 벌어지고 농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46년 10월 폭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미군사령부가 이미 1946년부터 농지개혁을 실시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왠지 이를 지연시켜 구일본인 소유 농지조차 1948년 군정이 끝날 무렵에야 겨우 분배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으나 그 땅마저도 유상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생산량 30%의 5년 상환이라는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5. 일제전쟁의 재등장.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이념 아래 민중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독립의 길로 이끌어 나갈 만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혁명적 주체 세력이 없었다. 지도층은 대부분 일제의 압력에 굴복, 그들에 협력하고 있었으며 다만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층 이 지하운동을 시작하여 앞으로 닥쳐올 한국의 독립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이 운동은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지하서클 활동 정도였고 따라서 8.15 후 재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으로 그들 나름의 독립노선을 개척해 나가려 하다가 미군정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그들의 항일 전통과 힘이 질량면에서 찬란했다면 미군정이 어느 정도 저항했겠으나 그러한 저항이 없었다는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8.15를 맞은 우리 민족의 민중을 이끌어 나갈 만한 주체 세력이 없었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탄압이 그만큼 집요하고 악랄해서 지도에 의한 투쟁이 남아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8.15 직후에 이 땅은 각계각파의 정치 세력을 위해 일종의 기회균등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우파나 좌파나 어느 쪽도 민중을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제부터라는 단계였다. 오히려 알려지기로는 여운형이나 박근형보다 이승만 쪽이 유리했고 게다가 미군정이라는 배경이 있어 좌파보다는 우파가 유리한 여건에 있었다. 그중 귀국 당시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었던 것이 이승만이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생각만 있었다면 무진장한 민중 속에서 진정한 민족의 주체 세력을 형성해서 그 후에 민족의 진로에 확고한 민족 자주 국가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정치 여건은 좌파에 유리하고 우파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파에 불리하고 우파에 유리했다. 우파가 좌파와 싸우기 위해 친일파와 힘을 빌려야 할 논리는 설 수 없었다. 이승만이 자기의 정치 기반으로 친일 세력을 보섭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승만이 친일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그의 정치적 체질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좌파에 대항할 힘이 부족한 때문은 아니다. 이승만은 중국의 김구가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자기보다 먼저 서울에 와서 정치 기반을 닦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을 느낀 나머지 누구보다 먼저 귀국했다. 이승만은 젊어서부터 남달리 권력을 좋아하고 남의 지배를 못 참는 성격이 있다. 그는 젊어서 입신 출세하려고 몇 년을 두고 과거를 보았으나 그때마다 낙방했다. 1894년 가보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한 이승만은 국정개혁을 부르짖고 개화파에 가담했다. 권력에 대한 집념은 망명 외에도 나타나 하와이 민족단체 안에서도 재정과 주도권을 잡자 동포끼리 싸움과 재판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를 하와이 교포사회에 소개한 옛 동시인 박용만조차도 이승만은 겉으로는 도덕과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폭력과 모함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개탄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승만이 민족 정의에서 벗어난 보일 협력자들을 자기의 정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하지중장이나 아놀드 군정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3천만 동포는 우선 뭉쳐야 산다고 주장했다. 하지나 아놀드를 배석시켜 마치 두 사람이 자기를 추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점이나 우선 뭉치라고 함으로써 중국의 임정이고 기정사실화 하려는 인공의 존재고 모두 무시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이끌고 나가려고 한 것 같은 것은 이승만다운 일이다. 정치인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투쟁하는 것을 나쁘다 말할 수는 없으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와이 시절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승만이 귀국 후 그의 집권 과정에서 어떠한 해악을 이 민족에 끼쳤는가는 충분히 연구 대상이다. 첫째, 그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했으나 자신이 왕족이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었다. 로버트 올리버의 이승만이라는 책을 보더라도 이승만이 자기 가문에 대해 자랑을 대단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귀족적, 반민중적 정치인이었다. 해방 후 반민족 보일협력자를 숙청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했으나 미군정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했고 이승만이 미군정을 뒤따라 친일 세력을 두둔했다. 비팔치는 여론에 따라 제 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으나 친일파들이 대지구락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승만의 지지를 받아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는 자는 공산당에 죽으라고 위협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 회부한 반민족 행위처벌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가 쌀공출제 실시에 관한 법안이 거부될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통과시켰으나 49년 1월부터 친일 반역자들의 일람표를 작성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자 경찰 측에서 반민특위 관계자들의 암살 음모가 꾸며지는가 하면 그간 애국지사를 고문학살한 일제고등기 형사 노덕수를 체포하자 이승만은 특위조사위원을 불러 노덕수는 건국공로자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특위가 항일 애국자를 고문학살한
학살한 자로 석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승만은 2월 15일 49년 특위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행정부 안에 반민자 조사 협조를 거부했다. 이승만의 이 같은 방해와 협박이 있음에도 특위는 애국지사들을 체포고문 학살한 고등계 형사들을 비롯 반민자들을 잡아들였다. 특위는 마침내 49년 6월 6일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주임 조응선을 연행하자 경찰은 정부의 양해 아래 반민특위를 포위하고 특경대를 무장해제하고 특위 직원에 폭행하고 연행 구속했다. 이에 특위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특위조사위원과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등이 사임하고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한 법무장관 이인이 위원장이 되어 특위 활동의 막을 닫았다. 국민의 절대적 여론에 따라 착수된 친일 반역자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이승만의 반대로 좌절되고 이로써 경찰을 비롯해 각계 불이받고 있는 친일파들은 마음 놓고 활개를 치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 나라 민권을 탄압하고 마침내 3.15 부정선거까지 자행하다가 4월 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 친일파를 보호 자기의 권력 기반을 굳힌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지주들에게 유리하게 실시하여 지주층을 권력 기반으로 잡는 데 성공했다. 당초 미군 정하에서부터 농지개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일부 관선 의원을 제외한 민선 의원이 거의 한민당 소속이었으므로 이른바 입법의원에서는 농지개혁 관계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켜 오다가 결국 정부 수립으로 미루고 말았다. 48년 8월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농지개혁법의 입법과 국회 통과가 지연을 거듭하여 이것이 통과된 것이 49년 6월 21일이었고 이후의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 50년 3월 25일로 그간 9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농지개혁 법안은 당초 정부 내에서는 농림부, 기획부, 국회의 산업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성안했으나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변해갔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지주들의 강매가 급격히 늘어나 45년 12월 현재 소작지 총면적이 논밭 합쳐 144만 헥타르였으나 그 사이에 87만 헥타르가 강매되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 실제로 분배된 농지는 논밭 합쳐 33만 헥타르, 즉 전경작 농지의 16%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무로 보나 지주에게 유리하게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이같이 지주층에게 유리하게 끝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힌 다음 도시에 있어서의 이른바 귀속 재산 처리에 있어서도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 불화해 주어 본래 같으면 국민 전체의 재산으로 민족 경제 건설에 활용되었어야 할 재산을 이승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히는데 유리하게 나누어 주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은 정부의 재원 확보와 민간 자본 축적이라는 방침 아래 귀속재산 불화를 확인하였다. 6. 이즘이냐 민족이냐. 해방에서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역사는 그 후에 30년사에 묻지 않은 중요한 민족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3년이야말로 그 후 30년간의 민족사의 향방을 결정지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3년간의 민족사적 성격은
한말로 이승만과 김구와의 관계로 상징되며 그 후 30년 사는 김구 노선에 대한 이승만 노선의 승리의 소산이라 보면 된다. 해방사를 인맥의 계보에서 보면 4개 노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승만 노선, 둘째 김구 김규식 노선, 셋째 여운형 노선, 넷째 박건영 노선이다. 압축시켜보면 이승만 노선과 박건영 노선의 대립으로 집약된다. 한반도가 38선에서 양분되고 남이 미국 세력권, 북이 소련 세력권이라고 볼 때 이 두 세력을 배경으로 한 이 박 두 노선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박의 세력의 최후까지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결국 박의 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맥을 못쓰게 되었다. 여운형 노선도 그 성격으로 보아 박과 다를 것이 없었으나 이승만 노선의 존재를 현실적 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러나 여운형 노선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미소냉전에서 설탕이 좁아져 여운형의 피격, 서거를 계기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제냉전에 초점이 되다시피 한 한반도에서 그 어느 쪽을 막론하고 중간 노선이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남쪽인 한국에서 다같이 반공 입장이면서도 이승만과 김구 간의 묘한 그러나 노선에 결정적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쪽은 냉전의 편성함으로써 민족의 살 길을 찾으려 하였고 다른 한쪽은 냉전의 조류를 거부하는 쪽에 서서 민족의 활로를 찾았다. 이승만의 정치 기반은 일제하에 타협주의와 보일협력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연합세력이 주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첫째 주장은 반공에 있었으며 따라서 공산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기로 되어 있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전략의 기조를 대소팽창봉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반공을 전제로 한 이승만 노선에는 이러한 국제냉전의 주제가 그들의 권력에 접근해 다행스러운 정세 변화였다. 한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의해 서울에서 열린 미소 공의는 삼상회의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하지와 이승만 사이에 대립을 가져왔으나 미국의 세계 전략이 점차 냉전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승만의 반공 정책은 때로 미국조차 당혹시킬 정도의 강경 일변도로 나아갔다. 그리고 일자에 민족적 어떤 오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히스테리컬하게 반공적이 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이들이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는 민족주의의 담당자처럼 되어버렸다. 바꿔 말하면 본래 민족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주체 세력인 것처럼 행사하게 된 것이다. 수는 많지 않았으나 이 땅에 지난날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날 신간의 관계 인사들이 일자와 타협하지 않고 민족 양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족주의를 대표할 만한 존재였으나 8.15를 맞은 이들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다. 첫째, 조직 기반이 약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신관의 당시처럼 공산당하고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공산당과 타협 없는 대결 입장에 있던 이승만 및 한민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일자 미소 공의가 46년 무기 휴회로 들어가자 임정부 주석 김규식은 여운형과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5월 25일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6월 3일 남한만에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합작 운동을 반대하고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 단정공작을 추진했다. 좌우 합작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며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한민당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7원칙에 반대, 이 때문에 한민당에 속해 있던 일부 합작파 인사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그러나 합작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및 한민당계와 지하로 들어간 남로당계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좌절되고 게다가 2차 공의까지 결렬되자 이들은 좌우의 편향을 지향하고 민족의 자주 노선을 지향하는 18개 정당과 5개 단체를 규합하여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고 김구와 제휴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은 공의 분야로 이미 단정으로 정책 전환을 한 미국의 도움으로 단정 수립의 방향으로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협상파가 민족자주연맹 밑에 결속하고 김구와 제휴하여 협상을 추진했으나 김구는 정책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당초 김구는 반탁에 앞장서서 반대하여 이를 결렬시키는 결정적 고시를 했다. 그러나 반탁운동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공산당하고는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다는 이승만에게 단정의 명분을 주어 46년 6월 3일 정읍 발언을 하게 하고 그 주변에 한민당을 비롯 엉뚱하게도 친일파들까지 단정 추진 세력을 형성시켜 통일의 기회를 점점 희박하게 만들었고 국제적으로는 반탁 세력과 호응, 미군정과 국무성안의 보수 세력의 단정을 추진하는 데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1차 공의가 결렬되자 6월 3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단정 추진의 뜻을 표명한 이승만은 정치인으로서 그 노선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탁을 주장해오던 한민당이 2차 공의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순응, 일단 공의의 협의 대상에 응하기로 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것이며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한독당의 격분을 일으켜 설산 장덕수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백범 김구의 자기 모순적인 노선 전환이었다. 8.15 해방은 일찍이 김구가 개탄했듯이 한민족의 주체적 힘으로 달성한 게 아니고 연합국이 계기가 되었으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은 한민족의 발언권에 의해서라기보다 미소의 입김이 강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의 길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르는 길이 확실하고 만약 미소 공의가 결렬되는 경우 통일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정도는 간파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구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통일의 여건을 약화시켜 놓고 즉 스스로 묘혈을 파놓고서 그 위에서 남북협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승만의 노선이 일관성이 있고 이승만하고는 노선이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미소 공의를 시종 추진하다가 공의의 결렬 후 다시 남북협상의 길로 들어선 김규식의 길은 이승만과 더불어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승만의 단정회의 길은 당시 이미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되어 이 물결에 편승한 탓으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추진되어 나갔으나 이미 냉전의 물결에 거역구실을 하게 된 김구, 김규식 등 민족자주연맹의 길은 좌절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탁운동을 시작할 때 김구는 이승만과 같은 노선을 걸었으나 같은 반탁이면서도 김구와 이승만의 투쟁 목표는 달랐다고 봐야 한다.
이승만은 아마 공산당과 같이 들어가는 통일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치적 의식이 보다 강했으리라 짐작되지만 공산당과의 합작을 당초부터 굳이 반대 않는 김구의 반탁은 민족의 자존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순수한 민족의식이 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심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3.1운동 정신의 구현이라 할 임시정부의 30년간에 걸친 법통을 지키려는 그의 집념이다. 그가 귀국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임정의 법통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구의 남북협상은 임정의 법통을 지키려고 한 노력일까 아니면 임정을 백지화한 단순한 한 핏줄의 통일을 원한 것일까? 남북협상에서 임정의 법통을 주장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때 김구는 민족이 영원히 분열될 중대한 위기를 당하여 임정의 법통은 둘째 문제고 우선 민족의 통일부터 하자는 평생을 조국의 광복에 바친 노혁명가로서 있을 수 있는 숭고한 애국 열정의 발로였다고 보여진다. 반탁이 옳았느냐 친탁이 옳았느냐는 일종의 논쟁적 성격을 띠는 문제지만 반탁이 통일의 기회를 흐리게 하고 보다 더 단정의 길로 접근시키는 방향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따라서 김구가 이승만보다 더 격렬하게 반탁의 선봉에 서서 미소 협조에 의한 유일하고 마지막 길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이미 미소 냉전이 격화된 새로운 국제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냉전 상황을 배제하고 민족 자결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려고 한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한 투쟁 노선이 못됐다. 그가 이승만과는 달리 진정 통일을 원했다면 8.15 당시 민족 문제 해결에 발언권이 약할 것을 예견한 김구로서는 모순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구가 8.15 때 예견한 대로 그의 협상에 의한 통일 노력은 미소 간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적 통일 노력이 좌절됐다는 것은 민족자주연맹의 좌절을 의미하고 이것은 냉전 편승파의 승리를 의미하고 일제잔재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구의 정치적 오판과 일관된 노선을 추구했으면서도 역량 부족이었던 김규식의 비민중적 성격은 이 땅에 있어서의 민족 자주 세력을 좌절시키고 말았던 것이다.